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할까요? 네, 인사니까 또 서서 경기도에 있는 달걀부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5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기 중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쓰는 그 자기서사를 표현하는 일이 이 세계를 돌보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쓰는가? 예요. 그래서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소수자에게 자기의 언어를 갖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일단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함께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혼자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의 글 속에 저를 쓰게 만드는 힘은 누군가로부터의 마찰, 외부로부터의 마찰에부터 있었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숨고 싶을 때마다 제 글을 좋다고 들려달라고 해주는 단 한 사람들이 꼭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함께 쓰는 게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 감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함께 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함께 쓰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글쓰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언어의 세계에서 소외된 이들의 문장 찾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어의 세계에서 소외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결국에 언어에라는 걸 빼고서 생각하면 훨씬 확 오죠. 이 세계에서 소외된 경험 혹은 몸, 어떤 기준에서 이탈된 것들을 갖고 떠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찾는 일, 이거와도 같은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연결해가지고 서사가 없는 곳에 정보만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언어가 없는 존재가 사회적 소수자다, 사회적 약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더 풀어가지고 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게 몇 가지 저의 정보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서사가 없는 곳에 정보만 남는다라고요. 저에게는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20살쯤 됐을 때 다시 둘이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했던 그때에 저는 당연히 어떤 엄마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되게 슬픔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엄마가 왜냐하면 그 집안의 모든 분위기와 이 가족, 아빠와의 연결고리와 이런 걸 다 해줬던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사라진 자리에서 슬픔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슬펐지만 그게 단지 슬프기만 했던 건 또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아빠가 군인이기도 했고 무척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양말 하나도 엄마가 시켜줘야 했고 물 당연히 혼자 안 떠먹고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때리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폭력을 쓰는 모습을 그랬기 때문에 동생이랑 저는 진심으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자기의 인생을 사는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런 마음도 함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이혼 가정의 딸 하면은 바로 그런 이미지 있죠. 불행하다, 불쌍하다, 나중에 어떻게 시집 어떻게 가려고 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항상 이제 봐왔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거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탈학교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딱 정보를 보셨을 때
어떤 이미지 혹은 감정,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네, 저랑 눈 마주쳤습니다.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분은 어떤 자유롭다? 역시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네요. 제가 다른 흔히 우리가 뭐 대중강연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의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말씀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런 답변이 주로 오게 되죠. 예상되는 것들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 이런 다양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탈학교 청소년을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자퇴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하면은 더 상상이 되시죠?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럼 탈학교 청소년 안에서도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언어, 정보를 듣게 되면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면은 완전 반대되는 되게 주체적이고 자기 길을 어릴 때부터 찾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기억하는 흥미로웠던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요. 단지 그 어떤 주체 문제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배경까지도 사람들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 단어 하나로. 그러니까 자퇴생 했을 때는 그의 부모가 되게 가난하고 맞벌이여서 뭐 이렇게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 환경까지도 이미 다 서사를 그려놓고요. 홈스쿨링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좌파 이런 것들이 진보 좌파가 아니라 강남 좌파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고 생각 많은 부모가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환경까지도 그의 모든 서사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은 이런 단어들을 편안하게 그냥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계속 웅크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고 시선들 때문에 더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글을 쓰는 이유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경험한 입체적이고 복잡 다단했던 그 감정과 경험들, 맥락들과 이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그 납작하고 무례한 인식들, 그 사이의 간극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직접 내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해서 썼던 게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됐던 계기였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슬라이드와 연결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단지 자연스럽게 어떠한 감정이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 혹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윤곽들이 지워져 개인이 개인으로서 구별되지 않게 되면 모호한 집합체들만이 증오의 수신자로 남아 자의적인 비방과 폄하를 비난의 함성과 폭발하는 분노를 받아낸다. 유대인들, 여자들, 불신자들, 흑인들, 레즈비언들, 난민들. 네. 이건 캐롤라인 엠케의 혐오사회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소수성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 덩어리째 항상 인식되고 그 덩어리째 어떤 이미지를 안고서 살아간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저로 존재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그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권리 때문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차별을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차별에 노출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언어화하지 못할 때 나 스스로가 그 차별 자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옛날에는 부모님의 이혼을 숨겼고 부끄러워했고 제가 전문대에 나오거나 혹은 자퇴생이었다라는 거를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들 말하지 말라고 했었고 임신중절을 했던 것, 임신중단 경험이나 성폭력을 당했던 것 이런 것들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라고 생각하고 숨겨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내 경험을 재해석했던 그 과정들이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 내 것이 아닌 상처, 내 것이 아닌 고통을 벗겨내는 과정,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내 마음에 켜켜이 이렇게 쌓여버린 언어의 때들을 벗겨내는 과정이 또 저에게는 글을 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가 2017년 4월 달에 나왔던 책이고요. 페미니즘 에세이였고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앞에 프롤로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는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에 불편할 수 있는 건 어떤 존재가 눈에 걸리적거릴 때이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침묵됨으로써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딸꾹질한다. 저는 이 세상이 딸꾹질하는 경험을 글을 쓰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참 검은 시위 했을 때 있죠. 낙태죄 폐지하라고. 그때 한겨레 21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제 임신 중단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었었냐면요. 기사 제목에 낙태 커밍아웃 홍승은이라고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와 제 주위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경험해왔고 저희 엄마 세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여성들의 어떤 삶에서 뗄 수 없는 이 문제가 왜 커밍아웃이라는 언어까지 붙일 정도로 이렇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접해야 하는 건가, 이 문제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앞에서 제가 쭉 열거했던 그 정보들에 대항하는 저의 이야기, 그냥 대항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저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것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었을 때의 경험이나 제가 목격했던 가정폭력, 아내폭력, 혹은 데이트폭력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책이 페미니즘 에세이였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3년 뒤인 작년 1월에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책을 두 번째 책으로 내게 됐던 이유는요. 첫 번째 책에서 제가 흔히 이 사회에서 말하는 금기라고 하는 거 있죠. 수치스럽게 어떻게 그런 걸 써?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악플도 정말 많았지만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또 비밀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게 됐었거든요. 새벽에 메일이 도착하거나 인스타 DM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고통이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사연들을 이렇게 제가 쭉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 이야기의 수신자가 나로 그쳐야 하는가? 왜 이 이야기는 그렇게 몰래 꺼내보아야 할 금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했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글감의 조건, 그리고 그 쓰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는 기준을 허물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누군가는 사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이 사회에서 들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 다음 소녀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행본이 나오기 전에 공저로 집필한 건데요. 이 책에서는 제가 학생운동을 할 때 소위 진보적인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조차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그 분위기에서 느꼈던 그 박탈감과 슬픔 같은 것들을 표현한 제 경험을 쓴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가 모습에 드러날 때 세상이 딸꾹질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딸꾹질을 겪었던 게 작년 7월에 나온 폴리아모리 에세이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에 혼인평등권이나 어떤
정상 연애에서 벗어난 그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 뭐 생활동반자 보호법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 중에 하나로서 비독점적인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풀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오고서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에서 한 번은 신간이 나오면 되게 짧게 책 소개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떴는데 하루 만에 4,652개의 악플이 쫙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딸꾹질이 내가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구나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제 몫의 이야기를 써나갈 예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어떤 의미 중에서 가장 지금으로서 마음에 닿는 걸 갖고 왔는데요. 글쓰기에 대한 수많은 의미 중에서 제가 왜 이 문단을 갖고 왔냐면요. 사실 쓰다라는 동사가 완성되려면은 읽히다 라는 동사가 있어야겠죠. 말하다가 있으려면은 들리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앨런 식스부터 나의 해석부터 그 많은 작가들이 여성들이 글쓰기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발언권을 가질 권리,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들릴 권리, 중요하게까지도 아니죠. 평등하게 그 이야기가 들릴 권리에 대한 그 권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일은 단지 개인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 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고 들릴 권리가 있고 존재할 권리가 있다. 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성과 소수자에게 글쓰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이야기를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수업을 다니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듣게 될 때 제일 많이 듣는 고민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일기만 써봤는데 잘 못 쓰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어떻게 하면 잘 쓸까라는 익숙한 어떤 방식 질문을 내려놓고 나는 무엇을 왜 쓸까? 조금 더 연결하면은 나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을까라는 이유, 질문을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서 한번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라면은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자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제가 살아온 삶은 너무 평범해서 이게 글감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저의 이런 이야기는 너무 자극적이고 혹은 너무 사적인데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갖고 왔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의 반란이라고 해요. 저 아마 지금 진주문고에도 그렇고 서점에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수필, 자전적 소설, 오토픽션이라고 하는 거, 구술생의 사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들이 정말 눈에 점점 더 많이 띄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가까운 편집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편집자님이 몇 년 사이에 출판 시장의 판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흔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그리고 많이 나오는 책들의 저자를 보면은 남성의, 이성애자의, 비장애인의,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수 혹은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들이 이 사회를 진단하고 범주화해서 이게 문제다 혹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선언 같은 책이 정말 많이 나왔고 그런 저자만 있었고 독자들도 그런 책을 찾았다면은 점점 이들이 정의했던 그 어떤 뭐라고 하죠? 범위 안에 절대 포함될 수 없는 구체적인 변방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만큼 수많은 저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만큼 독자들도 그런 이야기들 구체적이고 위치성이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읽고 있다. 그래서 독립출판물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을 쓸 때 내 이야기가 너무 사적인 거 아닐까라는 고민은 사실 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런 고민이 들 때 제가 찾아 읽는 어떤 저의 동료 같은 책들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실까요? 아직 안 보셨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순천에서 살고 계신 할머니 20분이 글을 배우고 그림을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쓰고 그린 작품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앞의 내용들을 봐도 정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오늘 같이 읽지 못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전쟁 통해 겪었던 어떤 가족과의 이별이나 혹은 어린 시절에 시집을 와서 너무너무 나는 글을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하고 남편한테 계속 맞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담담한 문체로 쭉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제 스스로 그런 고민이 들 때 이게 글을 써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 때 찾아 읽느냐 하면요. 이 책을 갖고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좋은 글은 어떤 글인가? 라는 질문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글들도 그럴 텐데요. 그랬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잘 쓴 글, 좋은 글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현학적이고 뭔가 표현도 그렇고 되게 막 논리정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쓴 글이고 상 받을 수 있는 글이라고 배워오잖아요. 근데 이 책에 실린 할머니들의 뭐 송경애 선생님, 라양임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의 글을 하나씩 읽다 보면은 그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한 단면을 짧은 문장으로 탁탁 내가 경험했던 것,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마음을 확 잡아 끄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글 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교육을 많이 받아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글이 대체 어떤 글일까? 그 기준을 질문하게 하는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글을 너무 배우고 싶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간판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은행도 혼자 가지 못해서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쓴다고 해도 항상 여성의 그 작품이 아니라 사적인 것 혹은 어떤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역사들이 사실은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 억압들을 거쳐서 지금 내 앞에 빈 종이가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위치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글을 쓸 때 조금 더 뭔가 내가 그래도 이걸 표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누구의 얼굴, 누구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나 라는 질문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도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책 소개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아니 에르노를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 에르노를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읽어보신 분? 혹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자기 생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그죠. 맞습니다.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에르노를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작가는 프랑스에 있는 작가고요. 1940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마디마디, 생의 마디마디를 꼭 글로 표현하고 풀어낸 사람이에요.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글을 남긴 사람인데요. 마치 그 달팽이가 점액질을 이렇게 남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을 쭉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가 표현한 책 중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여성의 일생에 대해서 쓴 한 여자라는 책도 있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뭐 남자의 자리라는 책도 있고,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 가난한 동네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그 이야기까지도 기억해서 풀어낸 책도 있고요. 결혼 생활에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풀어낸 책도 있고, 이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유방암에 걸렸을 때 쓴 것도 있고, 유부남과 사랑을 했을 때 썼던 그 진솔한 글이 단순한 열정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것들을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여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의 수많은 책 중에서 오늘은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이라는 책은 아니 에르노가 1963년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3살 정도 됐을까요? 대학생이었고 공부를 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였을 때 임신중절, 임신중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쓴 되게 얇게 번역되어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63년도에 프랑스에서도 낙태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기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근데 상대방이었던 남성을 자기 캠프 뭐 떠나야 된다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갔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죄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어떤 자신의 계급이나 혹은 사회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 문제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그걸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분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만 있었을까요? 일단은 책 자체가 되게 없었고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적 관점에서 여성의 죄를 묻는 것. 두 번째가 의학적인 어떤 관점이긴 한데, 그것이 여성의 재생산권은 전혀 다루지 않는 방식의 책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작가가 그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더미들 사이에서 자기의 이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표현해주고 공감해줄 언어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이정표가 없는 망망대해를 홀로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소문을 하다가 주로 이제 듣게 되는 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질에다가 세탁세제를 넣었는데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되다가 그나마 희망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뜨개질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혼자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다더라 라는 게 유일하게 희망적이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새벽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 뜨개질 바늘을 자기 질 안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런 상황을 쭉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다음에 이 작가가 이런 문단을 넣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분노나 혐오감을 자극할 수도, 불쾌감을 불러일으켜 비난을 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든 간에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그 일을 쓸 수 있다는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저급한 진실이란 없다. 그리고 이런 경험의 진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나 또한 여성들의 현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나중에, 지금도 이 작가는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작가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글 쓰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작가가 나는 나 자신의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회에서 개인적인 것,
것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하나도 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집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글을 이제 막 쓰고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표현해?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하지만 사실 저 역시도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망설이는 순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와니에르 누나 혹은 앞에 순천 할머니들이나 혹은 수많은 어떤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준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살아있는 누군가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용기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이것까지 써도 될까? 라고 망설이게 되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용기 낼 수 있게끔 이런 작품들 혹은 누군가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 아닌 이야기로 표현하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실습도 할 거니까 네,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글감과 표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글감을 잡을 때는 내 일상, 아주 일상적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고 사소한 일을 새롭게 한번 보는 것. 그래서 가령 우리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글감이나 혹은 첫 문장 자체를 근대에 들어 가족이라는 제도가 발명됐다,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무척이나 힘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커다란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물건, 아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소리, 혹은 우리 집 안에서 공간을 누가 부엌이라는 공간을 가장 많이 지키고 있는지, 혹은 어떤 주말의 풍경에서 어떤 건 어떤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따지고 들어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글감이고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보나 성명서 같은 거는 바로 주장을 딱 드러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로서. 근데 내 서사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 넌 이걸 받아들여 라는 거라기보다는 내 세계로 초대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혹은 문학작품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삶에 내가 성큼성큼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그 슬픔이나 어떤 걸 느끼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함께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누군가들에게 내 세계로 초대하는 일과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로 어떤 주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내 세계와 그 상황의 상대가, 독자가 스며들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과 이야기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2018년 5월에 주간경향에 실제로 실렸던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의 전문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 글을 보고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저자는 과연 집에서 물을 직접 혼자 떠다 먹을까? 혹은 양말 혼자 신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려면 가정생활이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글들이 되게 하늘에서 뭔가를 내리꽂는, 그래서 되게 가르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이 너무 커다란 추상적인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누군가를 배제하는 글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글들을 지향하고 오히려 다른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물건을 이 빠진 물컵이었고, 이 물컵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도, 배제한 것 뿐인데도 세상님이 이 글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는 성차별이 있었다,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
실습을 지금 해볼 건데요. 실습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라 아메드라고 하는 페미니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쓰기는 잘 터지는 전화통화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친한 친구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무언가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나 오늘 너무 화가 났어 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나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특히 내가 혼자 쓰는 일기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글을 보인다는 것은 소통이자 대화 같은 거잖아요. 대신 누군가 왜?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는 질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내가 직접 그것을 미리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방향성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말씀이 아닌 이야기로 표현하기였다면은 두 번째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재해석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기억이라는 것도 이미 주어진 해석을 우리는 뭔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쓴다기보다는 그 주어진 해석을 재해석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단지 경험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 생각, 고통에 대한 사유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PPT가 원래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다들 스승의 날에 그런 일기 써보셨죠? 선생님이 최고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I like you very very much 이런 거 피드백 주시고, 또 이 전에는 부모님의 날인가? 그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제가 그럼 안 챙긴 지 오래돼서 어버이날에도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쓰면은 또 선생님이 평소에도 효도 많이 하세요 라는 피드백 주시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러면 선생님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만들어 먹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뻔하고 고정관념이 있는 어떤 이런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서사를 썼던 최초의 경험을 기억해 보면은 언제든 부모님이 몰래 펼쳐볼 수 있고, 혹은 선생님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의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단지 부모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싸웠던 날에, 혹은 누군가의 어떤 아픔을 봤던 날에, 내가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다 받았던 날에 느꼈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쓰지 못하게 만들고 교훈적인 어떤 이야기,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걸 너무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버리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글 쓰는 어떤 작가들이 어떤 조언을 가장 중요하게 하냐면요, 당신 안에 있는 선생님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안에 있는 편집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규율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일단 죽이고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교훈적인 마무리 경계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그 강동구,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 몽실몽실 글쓰기라는 기혼 여성들의 글쓰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함께 합평을 했던 글인데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홀로 되게 독박 육아와 독박 가사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언제부턴가 남편도 믿고 아이들도 믿고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장녀였고 항상 그 어릴 때에도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었고,
그래서 나도 너무너무 돌봄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 인사치레가 아닌 조금의 나무람도 섞이지 않은 위로. 실수해도 괜찮아. 글을 다 쓰고 읽어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해진다. 엄마의 마음을 수스르지 못해 아이들에게 화맞는 게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 나만 위로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 글을 같이 읽은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몇 년째 함께 쓰고 있으니까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A라고 한다면은 옆에 있던 B 선생님이 A님한테 묻는 거예요. A, 이 마지막 문단 새벽에 추가한 거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A님이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피드백이 이 문단을 없애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 주어진 누구의 위치성에 따라서 그 교훈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착한 딸,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그 주문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표현할 때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어떤 감정들, 저는 그걸 고정 감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죠. 가령 가족에 대해서 쓸 때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는 죄책감, 그죠?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 그게 엄마이든 딸의 입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쓰든 간에 계속해서 그런 걸 하고, 내 욕망, 섹슈얼리티의 어떤 내 욕망이나 이런 걸 쓸 때 수치심 같은 것들, 되게 많은 것들이 자꾸만 내가 그냥 종이에 나를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도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아까 최연숙 선생님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를 추천했었잖아요. 그 책의 첫 번째 꼭지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좋은 여자와 미친년 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느낌 오시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좋은 여자가 되기를 요구를 받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마디마디를 돌아보면 순간순간을 보면은 항상 이 사이에 어딘가를 줄다리기 하듯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글 쓰는 여자가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조금 더 이쪽으로 미친년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좋은 여자의 기준은 감히 자기의 어떤 생각을 또 흔히 얘기하는 그 좋은 엄마나 좋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생각을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나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수치스러워지고 죄책감에 짓눌리게 될 때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다 벗어내고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더라도 또 내가 익숙한 감정에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조금이라도 더 이쪽으로 가기로 선택하면은 내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교훈적으로 빨리 봉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꼭 기억해가지고 마지막 문단에 내가 자꾸만 뭔가 덧붙이고 싶어질 때 혹은 죄의식 같은 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꼬리를 물며 질문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오부님이 면접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걸려 있는 것, 우리가 빈 종이 앞에 앉았을 때 내가 경험한 수많은 그 경험 중에서 쓰게 되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든 나에게 걸려 있는 것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방식으로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자꾸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있을까? 그때 상대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상대가 단지 나쁜 놈이어서? 아니, 이 상대가 이렇게 나에게 행동할 수 있었던 사회적 맥락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꼬리를 물면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독자들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재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되게 엄청난 어떤 사유와 어떤 정답을 써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이 질문들을 한번 끝까지 꼬리를 물고서 가져가 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과 함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재정의학입니다. 내게 가족은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다. 내 영역을 열어놔도 그걸 함부로 침범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존재들이 안전하게 모인 곳,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최소한의 영역을 남겨두고 여성과 남성, 단 둘로만 이루어진 파트너십도 둘만 낳아 잘 키운 자식도 필수라고 여겨지지 않는 곳, 소유욕이나 독점욕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상호 돌봄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곳이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다 라고 해달님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는 여전히 혼인이나 혈연으로 되어 있는 정상가족, 많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주에서 주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런 혈연이나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해줬던 어떤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꼭 어떤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그 관계들을 내 기준에서 나에게 가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기존의 언어를 확장하거나 해체하는 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노동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사회에서 가사노동, 돌봄노동은 되게 노동이라는 그 가사가 노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연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가정폭력, 아내폭력도 원래는 부부싸움 이런 거였지 그냥 집안 싸움이었지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명하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경험을 어떤 통해가지고 경유해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확장하거나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노동은 이런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머리를 감고 나를 돌보는 이것도 나에겐 되게 중요한 노동이야 라는 식으로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 중에 최근에 절판된 책이긴 한데요. 내 방에, 너의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라는 책이 있어요. 베티 돈슨이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첫 경험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파트너와의 성기 결합을 첫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당신의 첫 경험이 무엇이냐, 언제냐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나와 처음으로 교감한 자위, 오르가즘의 경험, 그 자위의 경험을 첫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섹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트너와의, 그것도 이성의 중심적인 성기 결합 이런 것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것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글을 쓰실 때 저는 이 작업도 한번 뭐 한 명이라도 하고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는 게요. 사전 질문에 보니까 윤리적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예 무해한 존재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에는 조금의 이 시대적인 어떤 감수성과 어떤 이 상황에서 조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내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 때문에 또 누군가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내 권리를 얘기하다 누군가의 권리를 또 이렇게 삭제해버리는 건 아닐지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을 잡아놓는다면은 조금 더 그런 윤리적 글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눠볼 수도 있고 또 글을 쓸 때 자신감이 100%인 상태로 원고를 송고하는 작가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없는데
그럴 때 적어도 이런 글만 아니면 괜찮아. 한 80%만 돼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또 토닥일 수도 있는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요. 일단 저는 글쓰기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서는 마감과 독자가 매우 중요한 물리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많은 작가들은 원고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글을 쓸 때 원고료를 받으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감과 독자가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감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읽힌다라는 감각으로 내가 혼자 쓰다라는 게 읽히다라는 감각으로 확장될 때 훨씬 더 글을 쓰는 내가 독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쓸 때에는 누군가에게 읽힌 적이 없이 혼자 쓰다 보면은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삭제하고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그게 읽혀지는 경우에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려면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성실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추천하고 싶고요. 처음에는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용기 내서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한 사람에게 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어떤 속마음이나 내가 표현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서서히 저는 용기의 내공이 쌓여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저렇게 쌓이다 보면은 서서히 독자를 넓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온 오프라인 연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고 내 글과 결이 맞는 출판사에다가 출간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글을 쓸 때 하는 루틴 같은 건데요. 제가 지금 한겨레와 채널리스는 최근에 이제 연재가 끝났는데 한 꼭지의 글을 쓸 때마다 저는 그 글과 관련된 책 한 권 혹은 칼럼 하나 혹은 시 한 편이라도 꼭 읽은 다음에 글을 쓰는 걸 루틴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재해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해석이라는 게 단지 또 가만히 잡고만 있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누군가의 언어, 사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사유에 셀로판지 겹치듯이 내 경험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누군가의 또 언어에 빚진다, 기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기와 쓰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지 문장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경험을 재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읽는 것과 쓰는 것을 함께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그다음 직면하기인데요. 저는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주로 이제 6회 정도 이렇게 횟수를 잡아가지고 해요. 첫째 주에는 가족, 둘째 주에는 노동, 뭐 섹슈얼리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매주마다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내 경험을 재해석하는 글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가끔 뭐 첫째 주에,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가족에 대해서는 쓸거리가 많은데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막상 그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주가 됐을 때 가장 열심히 말씀을 하시고 가장 열심히 글을 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글을 쓸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사실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모를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또 글쓰기인 것도 같아요. 서브텍스트 읽기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사람이 입에 담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에 담지 않고 있는 그 단어가 사실은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려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더라도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내가 마찰을 여기저기 다 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부분이
내 안에 매듭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래 고민한 주제를 세밀하게 보기.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에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간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딘가에 연재를 할 때에도 대략 그런 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쓰고 싶어 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오후님이 기간제 여교사의 학부생활이라고 하는 게 큰 주제라고 한다면 그런 목차도 한번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도움되라고 넣어놨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나가는데요. 아까 이 세 권은 제가 추천했던 그 책들이고, 그리고 이 위에 것들은 그 독립출판물관 혹은 집필공동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젊은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학 카페 36.5도라는 어떤 협동조합 형태의 카페를 2013년부터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예요. 춘천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김치녀와 개념녀 이런 식으로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이분화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던 그 시기에 되게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독립출판으로 냈던 책이 젊은 여자라는 책이었고요.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도 그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또 운동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고 지금은 텀블벅으로 했던 거여가지고 지금은 구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들을 꼭 기존의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책으로 만들고 엮어서 많이 읽힐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분어미의 활동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기혼 여성들이 집필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써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이 책이 작년에 나온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라는 책이고 이 전에 나왔던 책이 페미니스트도 결혼을 하나요? 라는 책으로 기혼 여성들 각자의 위치에서 이 가부장제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크고 작은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면서 어떤 부대낌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집필 활동을 계속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특히 되게 바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기점으로 정말 그런 집필 공동체가 생겨서 이런 지역에서 뭔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은 독박 이제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하다가 이렇게 모두가 다 잠든 새벽에 잠을 쪼개가지고 정말 식탁에 앉아서 글을 써서 다들 깰까봐 조심조심 프린트해서 글을 갖고 오시는 선생님이나 혹은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그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글을 어떻게든 써가지고 그 원고를 이렇게 제출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쓸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글을 안 쓴다고 해서 누가 혼내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쓴다고 해서 막 엄청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은 뭘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선생님? 그쵸. 평일 저녁에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글에 대한 혹은 소수자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표현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이 원동력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존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단지 나 혼자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쓰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 저는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상태가 저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언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결국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는 계속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떤 많은 담론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 페미니즘의 이슈나 다양한 이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에 왔을 때 저도 춘천에서 오래 살면서 그런 강원도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것들을 하도 이제 방에서 가지고 느꼈지만 각자의 또 여성이라고 해도 지역성과 그 나이나 뭐 다양한 거에 따라서 느끼는 것과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갑자기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멘트를 하는데요.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꼭 여러분들이 함께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독자로서 잘 찾아서 읽을게요.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